자, 이번 시간에는 기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이 윤활작용인데 이 윤활장치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이 금속과 금속 간에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찰로 인한 마모가 적어야 되겠죠. 또 그런 마찰이 나게 되면 소음도 발생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가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엔진오일, 즉 윤활유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활유의 그 목적을 보게 되면은 먼저 각 운동 부분의 마찰을 감소시키죠. 따라서 피스톤이 움직인다든가 또는 크랭크축이 회전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마찰을 최소한 감소시켜 주는 것이 윤활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마찰 손실을 최소화해서 기계 효율을 향상시킨다. 이 효율이라는 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엔진 처음 배울 때 마력에 배울 때 연소실 내에서 직접 얻어내는 마력을 우린 지시마력, 그 다음에 그 지시마력이 크랭크축의 회전 운동으로 바뀔 때 크랭크축에서 얻는 마력을 우리는 제동마력 또는 축마력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면서 실린더의 마찰이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관 각부에서 이 마찰 마력으로 뺏기는 손실 마력이 약 5에서 10% 정도가 뺏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윤활 장치의 기능이라든가 윤활유의 성분이 좋게 되면은 그 마찰로 인한 손실을 최소한 줄일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걸 엔진 오일의 성능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그러한 그 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윤활유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고체 마찰, 이거 즉 건조 마찰입니다. 상대하여 운동하는 고체에서 발생되는 마찰. 이것은 어떤 게 유용하게 쓰냐면은 우리가 수동 변속기 있죠. 수동 변속기에서 클러치 있지 않습니까? 클러치 디스크 또는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거 완전히 회전하는 물체를 회전하지 않는 물체를 갖다 접했을 때에 같이 맞물려 들어갔거나 저항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찰을 우리가 고체 마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관 내에서 섭동하는 모든 운동되는 부분에서의 마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얇은 유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막이라는 것이 바로 오일의 막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마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를 두는 거, 약간의 공간을 둬서 거기에다가 유체를 집어넣어서 오일을 집어넣어서 매끄럽게 해주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경계 마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체 마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점성 마찰인데 두 개의 고체 사이에 충분한 오일량이 존재할 때 오일층 사이에 점성에 기하는 마찰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동 변속기의 클러치죠. 유체 클러치 같은 거 어느 케이스 안에 한쪽에다 날개를 두고 반대쪽에 날개 두고 그 안에 오일을 채웠을 때 한쪽에 원동차로서 동력을 주게 되면 오일의 흐름으로서 방향이 바뀌게 되죠. 오일이 반대쪽에 있는 오일에 가서 전달시켜주는 이러한 마찰을 갖다가 우리는 유체 마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고체 마찰, 경계 마찰, 유체 마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오일의 종류에 이제 분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십니다. 오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이커 거라면 다 좋은 줄 아시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일의 성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우리가 SAE 분류가 있고 SA 신분류 있고 API 분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따라서 SA 분류는 SA 번호로서 그 점도를 표기하고 번호가 클수록 점도가 높은 오일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PI 분류는 가솔린과 디젤 엔진을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 방법이 틀립니다. 이것도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 신분류. 이것은 오일의 성능과 품질에 따라서 가솔린 엔진용, 그 다음에 디젤 엔진용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 분류는 점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봄이라든가 가을철용 이렇게 온도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이럴 때 SA 샵 30번, SA 30을 사용합니다. 그다음 여름철에는 조금 더 날씨가 더우니까 약간 점도가 좀 강해도 되겠죠. 그래서 조금 주위 온도에 따라서 물러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은 거 40을 쓰고 겨울철에는 20을 씁니다. 따라서 봄, 가을철이 30을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금용 오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냉시 엔진의 시동이 쉽도록 점도가 낮고 여름철에는 유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가솔린 기관은 10W30이라든가 디젤 기관은 20W40. 이런 내용들은 엔진 오일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죠? 눈여겨보지 않아도 이거 보셨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봄용 또 여름, 가을용 뭐 이렇게 따로 쓰진 않고 통상 가솔린 10W30, 디젤 기관은 20W40 이렇게 해서 4계절에 모두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이제 SA 분류, 점도에 따른 분류고요. 요즘은 이렇게 좀 많아져. 좀 달라졌어요. 두 번째 이제 API 분류인데 이것은 운전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매일 고속도로만 달리는 차가 있는가 하면은 매일 현장,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있는 차들이 있죠. 가혹한 조건. 그러니까 운전 요건이 굉장히 가혹한 거야. 비포장 도로라든가 뭐 이럴 때 쓰는 거. 그래서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크게는 가솔린 기관용하고 디젤 기관용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가솔린은 ML, MM, MS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운전 조건은 가장 좋은 조건에서 사용되는 엔진일 때는 좀 부드러운 거 ML을 쓰고, 중간 정도 MM, 가장 가혹한 운전 조건에 쓰는 거, 운전이 굉장히 험악한 거, 여건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MS를 써라. 그래서 가솔린 기관용은 ML, MM, MS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젤은 DG, DM, DS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바꿔놨어요. 그래서 가솔린과 디젤의 용도에 따른 분류, 가솔린은 M으로 나가고 디젤은 D로 나간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SA 신분류가 있습니다. 이 SA 신분류가 이제 현재 근래 나오는 엔진 오일들이 거의 다 여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의 품질과 성능에 따라서 분류한 건데, 가솔린 기관은 보시다시피 S로 나가고요. 디젤 기관은 C로 나갑니다. 따라서 가솔린 기관은 SA, SB, SC, D, E, F, G, H, I, J, K 뭐 이렇게 나가겠죠. 이 알파벳, 뒤에 붙는 알파벳 숫자가 오래되고 가장 쭉 내려가면 내려올수록 점점 고급이에요. 가장 최신형이고.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현재 뭐 G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물이라든가 오일의 그 성능에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나는 엔진 오일에 따라서 알파벳이 점점 하나씩 더 붙는다는 거. 디젤 기관은 C로 나갑니다. 그래서 C, A, B, C, D, E, F, G에서 C,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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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에서 C, F 뭐 이렇게 나갑니다. C, G 뭐 이렇게 쭉 나가니까 SA 신분류는 엔진 오일의 품질에 따라서, 품질과 성능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다. 그래서 가솔린은 S로 나가고 디젤은 C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진 오일을 개인적으로 또 구매하거나 또는 정비센터에 가서 내 차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그 교환하는 엔진 오일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S, 가솔린 기관이다 그러면 S 뒤에 붙는 이 알파벳이 어디까지 나가 있는 건가, 어떤 건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엔진 오일이 좀 좋은 거구나, 아니면 조금 저급이구나. 또 합성유라는 거 있죠. 조금 첨가물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 합성유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따르는 오일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할 줄 아셔야 뭐 이렇게 싼 오일을 갖다 비싸게 사거나 또는 이렇게 내가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구별하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거 필기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윤활유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 윤활유의 작용이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감마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강인한 유막을 형성해서 마찰 및 마멸을 방지하는 작용을 우리는 감마 작용이라고 해요. 가장 첫 번째 역할이겠죠. 그다음 밀봉 작용. 고온 고압의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이다. 우리가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올라갈 때 공기를 흡입 행정 같으면 압축을 하겠죠. 근데 그게 그때 유막이 없다면은 이렇게 밀봉 작용을 하지 못한다면은 블로바이 옆으로 다 새겠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밀봉 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 냉각 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찰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로 인해서 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 자체가 또 냉각 작용도 도와야 된다. 그리고 세척 작용, 먼지라든가 연소 생성물의 카본이라든가 금속 분말들을 흡수해서 오일팬으로 와서 우리가 여과할 때 필터에 걸러지는, 이렇게 해서 세척 작용도 해야 된다. 응력 분산 작용, 이것은 뭐냐면은 어느 힘이 한 군데로 쏠리게 되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가해지면 손상이 빨리 오겠죠. 따라서 크랭크 축이 원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스톤이 압력을 꽝 하고 받으면 베어링이 이렇게 반달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축에서 받는 압력이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가해지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파괴가 빨리 오겠죠. 그러나 회전하는 물체에 유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오일이 있다면은 이 응력을 분산시키는 거야. 힘을 여기만 주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다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힘을 딱 받으면은 오일 자체가 어느 정도 힘을 받아서 옆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서 이런 능력이 있어야 국부적인 압력을 오일 전체 분산시켜서 평균화시키는 작용, 이것을 우리는 응력 분산 작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방청 작용, 우리가 녹 쓸지 말아야 돼. 금속이다 보니까 녹이 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엔진 오일의 그 작용은 수분이라든가 부식성 가스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서
녹쓰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방청작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윤활유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적당한 점도가 있을 것. 약간 끈적거리는 정도를 점도라고 합니다. 좀 더 용어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찐떡거려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엔진 오일에 들어가는 오일이 디퍼런셜 기어에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뒷대우라고 하죠. 뒷바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종감속 장치에 들어가는 거, 거기는 아주 극도로 큰 압력을 받는 기어 오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해요. 진해요. 근데 그런 오일이 만약에 엔진 오일이 들어갔다 그러면 엔진 자체에 모든 저항이 걸려버리겠죠. 너무 찐떡거리니까. 그래서 적당한 점도를 갖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점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점도가 적당할 것, 청정력이 클 것,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열과 산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을 것, 기포 발생에 대한 저항력이 있을 것. 이 기포가 발생되면 안 돼요. 기포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면은 이 윤활 부분에 있어서 에어가 있죠. 에어가 차게 되면 그만큼 마찰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카본 생성이 적을 것. 아무래도 이 오일의 소모는요, 크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오일 소모의 가장 중대한 원인, 연소와 누설입니다. 이 연소와 누설인데 새지 않으면 타는 거야. 엔진 오일도 자꾸 줄어요. 주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피스톤 간극이라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막에 따르는 오일이 아무래도 실린더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연소실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오일링이 자꾸 긁어내리지만 그래도 남아있잖아요. 아주 미세한 양들이 남아있어서 연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윤활유 자체가 연소되면서 카본이라든가 끄럼, 즉 그런 끄럼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카본 생성이 적을 것. 그래서 연소되는 거 아니면 새는 거. 이 두 가지가 엔진 오일의 소모 줄어드는 주 원인이에요.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을 것. 너무 굳는 게 너무 빠르면 안 돼. 그래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굳지 말아라. 비중이 적당할 것.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무거워도 안 되고 적당한 비중이 있어야 되고, 인화점 및 발화점이 높아야 된다. 쉽게 불이 붙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용어 정리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점도라는 것은 유체를 이동시킬 때 나타내는 내부 저항을 말하면서 윤활유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다. 끈적거리는 세이볼트초라고 그래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오일을 통과시킬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라고 하는 윤활유의 점도를 측정하는 척도의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세이볼트초에 의한 점도 구별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마찰면에 유막을 형성하는 성질을 유성이라고 그래요. 기름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유막을 형성하는 성질, 유성. 점도 지수는 오일이 온도 변화에 따라 점도가 약간 변하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점도 지수가 높을수록 온도에 의한 점도 변화가 적다. 그렇게 해서 점도 지수가 그렇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용어 정리만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윤활유를 그러면은 기관에 있어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산식, 전압송식, 비산압송식, 이렇게 세 가지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윤활유 공급 방법은 크게 비산식, 전압송식, 비산압송식. 이 비산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 어디서 뿌려주느냐? 우리 크랭크 축에 보면은 핀 저널이 있고 메인 저널이 있잖아요. 커넥팅 로드가 핀 저널에 묶이잖아요. 그래서 막 회전하다 보면 밑에는 오일 팬이 있어가지고 오일이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핀 저널이 돌면서 밸런스 웨이트도 있고 돌면서 크랭크 축 자체가 뿌리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치면 어떻게 돼요? 쳐가지고 실린더 벽에다 뿌려버려요. 엔진이 막 회전할 때 막 뿜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비산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압성식은 뭐냐면은, 전압성식은 펌프를 둬가지고 전량을 다 윤활부에다 다 보내버려요. 근데 이건 좀 약간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압송시켜버리는 거, 전압송식이고, 그 다음에 비산압송식은 뭐냐면은 압송도 하면서 뿌려줘요. 그래서 근래 자동차들은 비산압송식이에요. 뿌려주기도 하고 전체 다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그 여과 방식이 있어서 전체 다 압송식 한다고 해서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필터 방법에 있어서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윤활유 공급 방법은
비산식, 전압송식, 비산압송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비산압송식이다. 그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크랭크 케이스 내 윤활유의 양을 적게 해도 됩니다. 왜? 비산이 혹시 좀 부족하더라 하더라도 압송되는 오일의 양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베어링 면의 유압이 높기 때문에 항상 구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각 주유 부분의 구뷰를 고르게 할 수 있다. 펌핑을 도와주고 계속 엔진의 윗부분, 캠축, 그 다음에 로코암, 밸브 이쪽까지 다 올려보내니까 그 다음에 배유관 고장이나 기름 통로가 막히면 오일 공급이 불량해질 수 있다. 오일 통로, 주 통로가 막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따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자, 맨 이쪽에 바로 비산식입니다. 비산식은 보시다시피 크랭크 축에 돌면서 이쪽에 오일이 막 뿌려지죠. 그 다음에 압력식은 펌프를 둬서 필터를 거쳐서 엔진의 각부 저 위까지 올려져서 윤활시키는 방식을 바로 우리가 전압력식이라고 하고, 비산압력식은 이와 같이 뿌려지기도 하고 펌프를 둬서 각 윤활부에 윤활작용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윤활장치의 구성 부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을 크게 나누면 헤드, 블록, 크랭크 케이스. 이 크랭크 케이스라는 게 바로 오일 팬이에요. 오일을 담아둘 수 있는 팬. 그래서 윤활유가 담겨지는 용기다. 예전에는 양철로도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드는 것도 있어. 수입차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알루미늄으로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 스테레오는 뭐냐면 오일 팬에 담겨져 있는 오일이 엔진이 움직일 때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철렁거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일 팬도 내부 구조를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약간 오일 팬이 그냥 네모나게 반듯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일 팬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다 엔진 블록이고 여기가 헤드야. 그럼 오일 팬이야. 그래서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 이 오일 팬도 그냥 이렇게 만들면은 오일이 여기 이렇게 잠겨 있으면 언덕길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오일이 한쪽으로 쏠리죠.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좀 오일이 고여 있도록 만들어. 이걸 보고 우리는 썸프라고 그래요. 썸프. 썸프라고 하고 여기에서 오일을 첫 번째 걸르는 불순물 여과망이 있어요. 이렇게 철망이 있어갖고 여기서 오일 펌프로 들어가요. 오일 펌프로 들어가. 그래서 요렇게 1차적으로 큰 불순물이라든가 오일을 흡수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빨대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오일 스트레이너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일 스트레이너. 그런데 이 안에도 보면은 썸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이거 왜냐면은 엔진 오일이 출렁거리고 한쪽으로 쏠리면은 간혹 이 오일들이 썸프가 있다 하더라도 기울어져서 이쪽으로 다 쏠리면은 여기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공기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쏠리더라도 탁 막혀가지고 항상 출렁거리지 않도록 거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배풀이라고 얘기합니다. 배풀. 그래서 엔진 오일 팬은 이와 같이 썸프와 배풀이 안에 내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오일을 빼주는 구멍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볼트. 이걸 보고 우리는 드레인 플러그라고 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그래서 우리가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엔진을 쭉 뽑는 게 바로 이 드레인 플러그 뽑는 거예요. 뽑아서 엔진을 쫙 빼는 거예요. 근래 최근에 그 수입 자동차들은 심지어 이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고 이 드레인 플러그도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한번 엔진을 교환할 때 미션 같은 경우 엔진 오일에서는 거의 그런 거 없는데 미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한번 딱 풀르고 나면은 이 오일팬 자체 내에 필터가 또 있어가지고 한 번 쓰면 못 써요. 이 오일팬 전체를 다 갈아야 돼.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엔진들이. 뭐라고 특정한 자동차라고 내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또 일부 또 그 수입차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자동차인데 이 무게를 줄이려고 한참 줄이다 보니까 이 오일팬 자체를 너무 얇게 만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내 차들은 어느 정도 강성을 갖고 있어요. 이 철판도. 그죠? 웬만하면 잘 안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무게 줄이려고 너무 얇게 하다 보니까 이 드레인 플러그를 국산차 조이듯이 꽉 조이든가 또는 힘줘서 풀르든가. 그래서 조일 때 너무 힘줘 버리면요. 이 부분이 찌그러져요. 조임과 동시에 쭉 찌그러져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값도 변형이 되죠. 안 돼. 그래서 그렇게 국산차, 국내 차량들 정비하셨던 분들 또 수입차 정비하실 때에 이런 것들 각 차종마다 약간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오일팬에는 크랭크 케이스니 오일팬은 썸프, 배풀, 드레인 플러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엔진 오일 오일팬 같은 경우에는 좀 극히 드문데 자동 변속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석이 붙어 있어요. 영구 자석. 왜? 이 안에서 돌다가 보면은 약간의 불순물이라든가 금속 가루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금속의 미세한 금속 가루들이 다시 윤활 장치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컴파운드처럼 마찰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연마제가 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필터에서 일단 걸르지만 그래도 큰 불순물 같은 경우 금속 가루들은 이 자석에 붙으라고 이 안에 자석 하나씩이 다 있어요. 따라서 이 안에 그 필터를 갈거나 또는 이 안에 정비를 할 때 오일팬을 뜯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이 자석에 붙은 쇳가루의 상태를 보고 현재 기관의 상태가 어떻구나 우리가 판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조립할 때는 자석에 묻은 쇳가루를 반드시 깨끗하게 닦고 다시 붙여줘서 조립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참고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배풀, 썸프, 드레인 플러그, 자석 이렇게 오일 케이스에 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펌프 스트레이너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과망으로 1차 여과 작용을 하면서 오일 펌프로 오일을 유도하는 것을 오일 스트레이너라고 한다. 다음에 이 펌프가 이제 오일을 흡입하는 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펌프의 종류는 기어로 움직이는 기어 펌프. 이 기어에는 또 내접 기어 방식이 있고 외접 기어 방식이 있어요. 똑같은 기어로서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플런저 움직이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피스톤처럼 이런 플런저 펌프가 있고 또 베인 펌프라는 것은 회전 물체에 날개를 둬가지고 날개를 둬서 돌아갈 때 회전체가 돌 때 이 베인 핀들이 계속 긁어요. 이런 방식이 바로 베인 펌프 방식. 그다음에 로터리 펌프는 기어 펌프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얘는 기어처럼 이빨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한 4개 내지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외접에는 외기어에는 5개 정도 홈을 두고 안쪽에서 들어가는 로터리는 한 4개 정도에서 돌면서 공간에 최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바로 로터리 펌프예요. 기어 펌프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좀 이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어 펌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접 기어가 있고 내접 기어가 있다. 기어가 바깥에서 물리면 외접이고 안에 들어가서 두 가지가 같이 물리면 내접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어가 안쪽에서 맞물려 서로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기어 펌프다. 크랭크 축에 의해서 직접 구동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내접 기어 방식은 기어가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리센트가 있어가지고 요 사이에서 계속 돕니다. 그래서 펌핑하는 거. 요걸 내접 기어 방식이라고 하고 요거 외접 기어 방식 이렇습니다. 바깥에서 돌아서 펌핑을 해서 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로터리 펌프는 이와 같이 아우터 로터와 이너 로터가 있어가지고 요 사이에서 4개와 5개가 돌다가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죠. 요 공백을 가지고 펌핑을 하는 거예요. 최적 변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작동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 여과기가 있습니다. 이 여과기의 필터인데 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죠. 불순물을 거르고 수분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여과 방식이 있는데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이 있다는 거예요. 종류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 오일 속에 있는 금속 분말이라든가 연소 생성물, 카본이겠죠. 그 다음에 수분 등의 불순물을 여과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오일 송출 라인에 설치되어서 항상 깨끗한 오일을 오일 유막 공급을 해주는 부분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윤활 그 부분에 오일을 넣어줄 때 이렇게 깨끗이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마모를 더 심각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여과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3가지가 있다.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 한번 볼까요? 그래픽으로. 자, 먼저 필터의 기능입니다. 이 필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물건 이렇게 해서 캐트리지 방식으로 해서 교환하게 돼 있고요. 오일이 들어가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나와서 필터를 하는데 이때 만약에 이 오일이 만약에 막혔다. 너무 많이 막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다 막혔잖아요. 그럼 옆으로 새가지고 오일이 이쪽으로 빠집니다. 다시 나가서 팬으로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윤활장치로 가긴 가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바이패스 통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필터가 막혔을 때 열려서 바이패스 통로를 열어줘서 필터를 거치지 않고 흐르게 할 수 있게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류 3가지가 떠 있는데 분류식을 먼저 보면 자, 분류식은 펌프를 해서 하나는 필터를 거쳐서 다시 오일팬에다 넣어주고 윤활부로 보낸 다음에 오일팬으로 빼주는 방식이 바로 분류식이고 전류식은 펌핑을 해서 필터를 거쳐서 엔진 윤활부에 다 보내주고 난 다음에 오일팬으로 보내주니까 모두 다가 필터를 거쳐서 윤활부 보내준다는 것이죠.
샨트식은 펌핑을 해서 일부는 필터를 거쳐서 다시 오일팬으로 보내주고 펌핑을 해서 윤활부에 보내준 다음에 그때 나오는 오일을 다시 필터링을 해서 오일팬에 떨궈주는 장치.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샨트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샨트식 같은 경우에 디젤 기관이나 이런 때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해서 분류식, 전류식, 샨트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압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엔진이 고속으로 돌 때 유압이 너무 세게 되면은 저항이 걸리죠. 또 윤활부에서 저항이 걸려요. 회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높아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 압력이 세면은 조금 전에 우리 여과기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압력 조절 밸브가 있어서 규정 이상의 압력이 나오게 되면 밸브가 책 밸브 형태로 해서 열려가지고 다시 오일팬으로 리턴시키는 그런 기능이 바로 유압 조절 밸브인데 이때 릴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유압 조절 밸브. 그래서 윤활 혈연의 유압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을 방지한다. 유압이 플런저 스프링의 장력보다 높아지면 오일을 다시 바이패스 시켜서 오일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정 스크류를 조이면 조일수록에 스프링 장력이 세지니까 유압이 높아지죠. 높은 압력이 와야 이 장력이 세진 스프링이 이기고 바이패스를 통하니까. 그래서 이 조이면 조일수록에 이 스프링 장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유압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풀면 풀수록에 스프링 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유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알고 계시고요. 바이패스 밸브는 유압이 규정보다 높아지거나 엘리먼트가 막혔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듯이 흡입 쪽의 유압에 의해서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서 여과되지 않은 오일이 공급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상시 오일 펌프에서 와가지고 유압 부분으로 나갑니다. 윤활부로. 그러다가 유압이 너무 높아지면은 이렇게 책 밸브처럼 막아져 있던 게 이 스프링 장력을 이기고 일부는 윤활부로 나가고 일부는 다시 오일팬으로 떨어지는 거야. 바이패스 통로로. 그래서 이렇게 작동되는 게 바로 유압 조절 밸브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기관에서 지금 오일 스트레이너가 있죠. 여기서 오일이 쭉 올라가서 펌프를 거쳐서 필터를 거친 다음에 각 윤활부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때 만약에 필터가 막혔다. 필터가 막히면은 요 바이패스 통로가 열밀리면서 오일이 다시 오일팬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필터를 거치지 않고 윤활부로 가요. 이렇게 윤활부로 가서 엔진 오일로 떨어지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바이패스 밸브라든가 또는 압력 조절 밸브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